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배우 탕웨이입니다. 왜 등장했을까요? 탕웨이, 탕평 외부인사 IT.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11명 첫 장관 인사 평입니다. 파격 인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전 정권 인사가 새 정부에 이어진 첫 사례가 됐는데요. 대통령은 능력을 받다고 했는데 국회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금 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증인석은 0명입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없이 치러지는 초유의 청문회가 됐습니다.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핵심 쟁점은 역시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일 겁니다. 최근 5년간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돈의 출처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고성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곧 올릴 거예요. 보시면 압니다. 제가 곧 국민들 전체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제 총리 지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어차피 수치자를 다 이제 공개할 거니까. 예.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분히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제 생애 국무총리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의혹이 이제 어려우실 때 좀 돈 빌렸던 분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하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이 그동안 소상히 말씀하시긴 했는데.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인데요.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근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증인이 0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증인이 0명 건 여당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민들께 조금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이 자녀 유학비와 관련된 것을 캐 물어야 된다라고 이 초반에 네.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만은 사실 정치의 도를 넘어서 인간의 도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네.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려서 이 인사청문회 법상 25일 날 증인을 부르려면 5일 전에 불러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시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인사청문회장 현장 모습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진우 신고 의원님.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말씀하세요. 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계속 네, 하세요. 제가 발언 좀 하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네,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김영 간사님, 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세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예, 네, 조용히 간사님 하세요. 제가 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예. 안 되겠어요? 네. 네. 자,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 아니요. 이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네. 자, 주진우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코넬대 학비랑 생활비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자녀 유학을 보낼 때 당연히 외국한 신고 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게 지금 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액이 다 나갔다라고 하는데 자금원은 실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전에 그 종전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가 강신성 씨로부터 이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최소한의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이 숫자는 프라이버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자, 발언 마쳤습니까? 네. 네. 네, 정식 발언은 아닌데. 네.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럼 사과하는 시간 네. 자, 자료 요구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 전용기 의원님 자료 요구 의사 진행 발언이요? 의사 진행 발언 좀 이따 하고 자료 요구 있으면 자료 요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입니까? 잠깐만. 자료 요구입니까?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그럼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 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의사 진행 네, 한 분만 의사 진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제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이 요구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럼 최현일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뭐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목록을 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한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물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만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 또 후보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또 차마 물어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입니까?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의하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고요. 뒤집어 말하면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자료 요구라도 제출하기 곤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입니다. 금융정보, 수사, 재판 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국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련 없는 자료, 사생활 비밀과 자유로 침해할 수 있는 정보까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주시고 또 후보자가 성실하게 또 공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빨리 회의를 진행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같은 얘기면 네, 짧게 하시죠. 3분이라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똑바로 안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학위 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금 내역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겁니까?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증인 참고인과 관련돼서는 시간 관리 잘 못했잖아요. 저는 18일 날 의견 안 되는 거 보고 20일 날은 의결 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전철을 넣니 빼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끼워 넣고 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일 날 마지노선인 20일 날 5시에 마지막 협상을 한다? 이거 6시 넘으면 일몰이 지나가지고 증인을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애초에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그 상황이 관리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것을 여당이 잘못해서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인대한 기우세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입견을 국민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어 놓고 잔상을 남겨놓는 발언입니다. 뻔히 경조사 출판 기념회가 다른 해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그거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징금 내고 그때그때 소진한 거 알면서도 뻔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세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다른 연도에 있었던 거 알면서도 현금 6억을 집에 쟁여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아니 그러니까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 6억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그 검사가 뛰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가지고 선입견 가지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금 출처, 아들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전영기 의원님 제가 3분 줬어도 그 짧게 하라는데도 3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날 마지막 날, 잠깐만요. 마지막 날 2시에 양 간사님들이 제 방에 모여서 최종 협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협상이 잘 안 돼서 5시까지 각 당에서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하고 제 본 위원장이 전화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2시쯤 미리 회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제 회의 진행해야 되니까 양당에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하고 한정혜 의원님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그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이미 후보자 수입 지출 내역이라든지 또는 자녀 유학 해외 송금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거의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했던 얘기를 거의 무시하시고 다시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이 어렵다라고 하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를 했는데요. 지금 되게 비슷한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건 그냥 질의할 때 오히려 후보자에게 묻고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위원장께서 시작하시면서 정리했던 것도 자당의 의원님들께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틀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김에 어쨌든 자료 제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후보자의 얘기를 한번 듣고 정리하고 본 인사청문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치 무리한 자료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의결로 우리 특위 이름으로 자료 제출 요구건이 전달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 의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위원회 의결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이 자리에서 후보에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 본인 제공 동의를 할 때 본인 국적 변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동의하겠다고 동그라미를 쳐놓고선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 제출 동의할 수 없다라고 X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처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다르게 개인정보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록이 안 되니까 국적기인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도 저희가 크로스로 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도 본인이 역시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출해달라고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어도 본인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면 우리가 오전 질의를 할 동안에 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곳에서 자료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자, 박선원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발언할 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위원장 진행을 방해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발언 도중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방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고 또 우리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각기택 의원께서 각기택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기택 의원 발언은 전 못 들었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 발언할 때 발언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사과든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끼어드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그리고 저 김희정 의원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또 오후 1차 보충 질의도 7분으로 하고 이후 보충 질의는 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박근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지명 소식을 들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이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을 해왔습니다. 또 청년 정치인이 되어서는 그 참신한 그 이미지와 또 국민적인 또 인기 이걸 또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탄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중간에 인고의 세월을 상당 기간 겪기도 했지만은 내공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들을 많이들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민주당의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된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에서 온 정치인이라는 그런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는 내란 정권을 축출하고 우리 지금의 국민 주권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앞장을 서오셨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이 유명한 문구가 저는 누가 했나 싶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후보자께서 만든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출처를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각으로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적임자로서 요건을 잘 갖추셨고 그리고 민생 그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데 하루빨리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그 정책 질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쌓여 있는 민주주의 회복 또 민생 회복의 이런 과제들을 생각하면 어떤 정책 질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자료 요구 과정,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도 봤듯이 후보자의 그 도덕성, 인격을 흠집내기 위해서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목소리 좀 듣고 오셨습니다. 시작부터 좀 고성이 컸습니다. 예. 자료 제출 얘기가 많았어요. 그것만 거의 1시간을 갖고 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인사청문회법에 양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정말로 합당한 자료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은 합당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자료 요구 이제 뭐 800건 정도 지금 인사청문위원들이 하셨는데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복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인사청문회도 각 방별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하다 보면 이게 중복적인 것이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몇 %를 답변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인사청문을 위한, 검증을 위한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께서 보통의 자녀 유학비 같은 경우는 배우자 둘이서 절반씩 나눠내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니 뭐 배우자가 돈이 많고 뭐 남편이 돈이 적으면은 뭐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또 둘 다 많으면 둘 다 같이 내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걸 일반화하는 듯한 한 것은 이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현안 의사진행 발언, 그다음에 먼저 선서를 하고, 오늘 인사청문회 순서가 선서를 하고 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질의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뭐 반말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아마 네. 감정이 치우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곽규택 의원이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이 의사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분의 발을 가로채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요, 전 국민적 상식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돈 거래, 또清華대 수학 과정에서 실제 수학했고 얼마나 그 석사학위가 제대로 된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직접 해명하지 않더라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금 잔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 될 텐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특히清華대 그 1년 석사 과정 중에 본인이 취합한 출입국 기록만 냈어요. 그것도 편명만 기록해서 했는데 이때 체류한 기간이 26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1년 정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서는 본인 동의 한 번만 있으면 출입국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거조차 제출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김민석 후보의 발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세비 이외의 수입은 경조사비나 출판 기념회 등이 전부다. 그리고 한 시기에 몰려서 현금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통상적인 액수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비가 저는 저렇게 해명되지 않는 본인의 수입 금액에 대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 기념회 등에서 들어오는 현금성 자금을 지금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하는데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오늘 언론에서 또 보도된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돼요.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아무런 경조사나 출판 기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넘는 돈이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세비를 제외하고도. 그러면 이거는 그 출판 기념회, 경조사비 아닌 어떤 자금으로 충당이 됐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죠.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과중에 오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 예상이 되는 이 쟁점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바로 좀 이어갈게요.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죠. 주진우 의원실에서 가져온 자료가 바탕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경조사, 출판 기념이 이런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비 수입보다 추징금 납부, 또 재산 증식이라든지 카드 지출 이런 것들이 수천만 원 넘어선다, 이런 차원의 의혹 제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어떤 수입 내용, 기타 수입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그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카드 지출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좌 내역도 필요하다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쟁점이라는 게, 그러면 20년부터 23년까지의 내역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다가 갑자기 또 작년 걸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부터 24년을 보면은 이 김민석 후보자가
4번의 행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2019년도에 본인 결혼하면서 축의금을 받았고 이 다음에 2020년도에 장인 상이 있어가지고 또 조의금을 받았고 그다음 출판 기념회가 22년 4월, 23년 11월에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받았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김민석 후보자는 2019년, 20년, 22년, 23년 이 4년 동안은 그때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돈을 받았고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이 것이죠. 부분도 잠시 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질의 순서가 앞선 이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서 이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 넘어간 차례고 김민석 후보자 네, 발언하고 후보자의 있습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상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보아도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총리 후보자께서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고요. 또 부산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어요. 내년 지금 6월달 1년 뒤가 정확하게 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로 지명되신 다음에 뭐 여러 번마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국무총리라는 그 직을 무겁게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인 출신의 뭐 총리 지명자라면 이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측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국무총리가 되시면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시죠. 그러면은 그 일반 국민들께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업무 양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은 겸직하기 힘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국무총리로서의 급여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비 같이 받나요? 그것은 통상적인 원리상 양직을 겸하게 됐을 경우에 주요 임하고 있는 직 또는 액수가 더 많은 직의 그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만 받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국회의원으로서 또 후원금 모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리로 있는 동안에 후원금 모금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보좌진이 많으시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국무총리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겸하게는 돼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보좌진은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주신 질문이 국회의원직을 겸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그와 관련된 보좌진의 유지 등등과 관련한 판단을 여쭤보시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헌법과 법률 또 그에 의거한 국회의 다른 판단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저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오늘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총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겸직 제도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총리 후보자님께 여쭤보겠는데 그 전에 국무총리로서 국회의원직을 겸했던 분이 뭐 이완구 국무총리 계시고 정세균 국무총리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겸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총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총리직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걸 느끼신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은 사임하시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한번 결심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군 복무는 마쳤는지, 또 전과 관계는 어떤지, 그동안 또 정치인 출신이면 정치 이력은 어떤지, 또 불명확한 소득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 군 복무라든지 전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도덕 기준이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숫자로 한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과 관계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사범이고 김민석 후보도 전과 사범이에요. 물론 전과의 그 내용면에서는 좀 달라요. 예, 그렇고 정치를 하시면서 굉장히 여기저기를 막 다니셨어요. 양천, 영등포, 부산까지 그렇게 이동하신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득은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5년간 소득 신고액에 비해서 한 8억 정도를 그 세비 외의 소득원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하신 그 금액입니다. 8억 원. 그리고 그 8억 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합계액이 2억 원, 7억 2천만 원 합쳐서 이제 9억 2천 정도였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거기에 증여세가 또 부과가 되죠. 증여세가 또 억대의 증여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 드릴게요. 아까 이 그림표를 통해서 보여주신 중에 소득과 관련한 등등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바로 그것을 궁금해해서 여쭤보시고 답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치 과정에서의 당적 관련한 문제 또는 과거 전과의 구성에 관한 문제 또는 군 복무의 문제 등등은 군 복무가 민주화 운동 때문이냐 그것을 포함한 것이냐 때문에 군을 못 갔는가 수형 생활 때문에 또는 통상 정치에서 문제되는 군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적절치 않은 방식에 의한 회피 이런 것에 의한 것이냐 등등에 대한 것을 그것을 이렇게 다시 확인해서 여쭤봐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 주신 중에 다른 부분은 실제로는 연동돼서 표현하는 것도 또 제가 답변 드리는 것도 그다지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는 걸로. 네, 곽규택 의원의 질의 함께하셨습니다. 그 발언 내용, 질의 내용 조금만 정리하고 좀 넘어가자면 총리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 그 사명 의식에 관한 문제가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향후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할 건가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원 겸직하는 거 이 부분은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좀 읽혔어요. 네, 저는 곽규택 의원이 정말 품격 있게 어떤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것인가에 대한 확답 그리고 총리와 국회의원직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병역 문제라든가 정가 문제 소환이 됐어요. 이런 거 꺼내는 것은 이게 인사청문회 총리 뽑는 거하고 대통령의 병역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과거에 곽규택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병역 문제, 부동식 때문에 군대 안 간 거 가지고 지적하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잘 나가시다가 조금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품격 있는 질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사검증에서의 도덕적 기준이 좀 해이해진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이 된 질문이었고 또 소득 관련한 의혹 저희가 조금 전에 잠시 다뤘던 이야기가 또 곽규택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네, 오늘 청문회, 내일까지 이어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 곽규택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잠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총공세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일단 당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두 사람부터가 김민석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일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어제 또 이제 당권 도전 출마를 시사했죠. 관련해서 이제 너희 중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이런 식으로 SNS에 또 글을 올렸고 같이 또 2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 역시 앞장서서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 여당에서는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집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지지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그렇습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어제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죠. 정청래 의원은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근데 두 분의 선거 캠페인 전략은 분명합니다.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있는가.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 뽑는 규정이 권리당원 55%고요. 일반 여론 30%고 대의원 15%입니다. 예. 근데 그 권리당원 55%의 그 이른바 당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을 누가 더 잘 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되는 것이 그 초기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거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우리도 여당 해봤지만 민심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때 자연스럽게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임자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다른 그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 편이라고 편들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게 장기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 네.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희 중 죄 없는 자 돌 던져라. 좋은 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이런 말 했다면 제가 진정성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이런 말 한다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적을 겁니다. 네. 일단 지금 당권 도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두 사람을 둘러싼 이른바 이 명심 경쟁. 뭐 스타일상 결은 다르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결을 같이 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나갈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될 텐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수직적 당정 관계로 굳어질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초반부터 제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명심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 전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누가 더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잘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해준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가두는 것은 예.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당원들, 국민들 그리고 후보 캠프에서도 절대로 명심이 나한테 있다.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식의 선거운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어쨌든 두 분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예. 축구로 따진다면 정청래 의원은 최전방 공격수고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본인이 득점하는 것보다는 패스 위주로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분이 더 적합한가를 두고 저는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명심을 누가 사려고 한다, 환심 사려고 한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아름다운 경쟁으로 끝나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